자, 그 다음에 3부 시작이죠. 어? 또 해야지.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조금 전에 끝난 2부랑 지금 3부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한꺼번에 이으니까 뭐 한 80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끊었어요, 일부러. 다른 일도 하시고 그러시고 시험시험 보시려면 한 40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끊었어요, 일부러 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옷차림도 똑같고요, 소품도 똑같고요. 저는 이거는 사실은 다 끝내놓고 삽입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3부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그럼 그 앞에 600만 50년밖에 안 됐으면 뭐예요? 599만 9,950년은 때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니체 철학에 대해서, 이거 니체랑 굉장히 관계 깊은 책이니까 니체 철학하고 니체 철학에 대해서 흔히 하는 비판이 맞는 비판이에요. 체계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체계가 없는 이유는 인류에 대한 과학이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정립이 안 돼 있었다니까요. 심리학, 인류학, 인지과학 아무것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니체 철학의 위대한 점은요, 인류에 대한 과학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을 상태에서 나중에 인류에 대한 과학이 정립된 후에 내려지게 된 인간 개념을 미리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잘 못 벗어날 거예요. 철학의 그 거봉으로서 앞으로 많이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을. 그래서 제가 감히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차분하게 다시, 그때는 지금 유튜브에 들어있는 엉성한 상징의 탄생, 제가 감옥 나오자마자 찍은 거, 그냥 심심해서 찍은 거 다 내려버리고 제대로 요번처럼 강의를 해서 이걸 한 6, 7번짜리 6, 7회짜리로 만들 텐데, 이 책이 상징의 탄생이 이 니체에 바치는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책에는 안 써놨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저런 종류의 과학 지식이 그 시대에 확립돼 있었더라면 자기 철학을 훨씬 더 정교하고 차분하게 정립했을 거다. 그 되먹지 않은 기독교 비판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건 같은 거 많이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류 진화과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대학에 가면 고고 인류학과 많아요. 오케이. 고고 인류학과 많은데요. 고고학과는 한반도에 있는 유적을 주셔요. 주로 집중되기는 한 4, 5천 년 전, 이전, 이후 것들. 뭘로 먹고 사냐고요? 고고학 하는 사람들 많이 먹고, 전공자들 먹고 사는 건 지표 검사요. 공장이나 큰 빌딩 지으면은 그 땅의 지표에서 그 저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잖아요. 그 유적이, 그 유물들이. 지표 검사 한 건씩 해주면 몇백만 원 받으니까 그 지표 검사 연구소 차려놓고 먹고 살죠. 그러니까 주로 연구 분야는 다 뭐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조시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그 삼국시대 이전들. 고고학 해봐야. 다시 말해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고고 인류학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팔레오 안트로폴로지. 학과 이름만 고고 인류학까지 고고학 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인류학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문화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 아래서 이 사회, 저 사회, 이 문화, 저 문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문화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인류 진화과학을 하는 학자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유전체 연구소에서 해요. 의대 쪽에서. 근데 거기는 유전체에서 나타난, DNA에서 나타난 그 현상만 보지 전체를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진화과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지 그 인류 진화과학으로서 이렇게 통섭하지를 못한다고요. 창피한 얘기인데요. 정말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제아가 쓴 이 인류진화과학 책이 대한민국의 한글로 쓰인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인류진화과학 책이고요. 이 책 자체는 꽤 괜찮은 책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 6, 7번에 걸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자료 한번 보시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호모는 속이에요. 지너스예요. 그러니까 호모 안에 한 10개 남짓, 이쪽 저쪽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 생명종들이 있고 그 생명종의 맨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호모 사피엔스죠. 네안데르탈은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 호모 속 안에 있는 호모 종이 하나죠. 호모 속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호모 이렉투스죠. 그 한 300만 년 돼요. 그 초기 단계 호모 이렉투스까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럼 호모 속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원숭이, 침팬지, 그러니까 영장류죠. 영장류, 그러니까 유인원, 그레이드 에이프, 몸집이 큰 한 20-30kg 이상 되는 그런 유인원에서부터 호모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 뒤뚱거리면서 두 발로 걷는 단계. 이게 두 발 걷기라고 표현해요. 바이파더. 두 발 걷기 유인원. 이 두 발 걷기 유인원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많아요. 그때 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장기적인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확립되기 시작한다고요. 두 발 걷기 때 이미. 그러니까 그게 300만 년이 가요, 먼저. 그리고 나서 호모 속이 등장해서 300만 년 와요. 그리고 나서 현생 인류가 지금과 같은 뼈대를 갖춘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게 한 20만 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정신 능력을 가진 현생 인류는 뼈대만 갖췄다 그래서 정신 능력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한 7만 년밖에 안 돼요, 그건.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 정신 능력까지 갖춘 호모 사피엔스 중에 1000에서 2000명이 6만 5천 년쯤에 나일강 주위로 해서 튀어나온다고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러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온 게 6만 5천 년 전이고요. 튀어나온 그 호모 사피엔스 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동아시아, 시베리아 위까지 올라붙어서 그때는 시베리아 빙하기 때라 시베리아하고 저거가 그 알라스카가 연결돼 있었어요. 베링기아라는 땅덩어리로. 그때는 이제 거기가 근데 풍요해요. 그쪽 남단이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그쪽 들어가서 살다가 한 14,000년 전쯤에 굉장히 혹독해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저기로 튀죠. 어디죠? 저기 어디야? 빙하 잠깐 녹고 이럴 때 아메리카로 튀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근데 그때도 다 이게 때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 자기 부족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예요. 그걸 벗어난다는 건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빙하는 11,700년 전쯤에 끝났고요. 농경이 시작된 거는 10,000년 전이라고요, 불과. 자, 이때 다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밴드라 그러죠. 무리.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대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목의 대가족이든 북의 대가족이든. 거기가 자기의 생명줄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누구나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충성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자의식이 강한 자의식 뭉치라는 건 존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 뭉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고 나서 인류가 그러면 이 때와 때라는 건 때 상태에서는 인류 보편성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전통과 가치와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이 때가 어떤 공간을 밀고 들어가면 그 공간을 다른 때가 들어와서 생활의 터전으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서로를 물리치고 서로를 밀어낸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무르익어 가니까 인류 보편성에 대한 깨달음이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에서 와요. 대표적인 게 불교, 그 다음에 공자맹자, 그리고 이제
유대교회, 그러니까 그게 바빌론 유수 때부터,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2000한 5,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까지 이 깨달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류 보편성에 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야스퍼스라고 20세기의 최강 철학자 중에 한 명은 이 깨달음이 일어난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엑시스, Age of Axis. 그러니까 문명의 축이 놓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뭐 축의 시대 이전에는 개인이라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최초의 농경 유적이 있는 지역에 최초의 농경이 집단 종교를 위해서 발전하거든요. 여기 괴베클리 테페 같은 그 시리아 터키 언저리에서 나오는데 종교 공동체가 자주 모이고 먹고 살려고 농경을 시작해요. 그 농경 시작되기 직전의 유적들이 괴베클리 테페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서 이제 그 거대 신전을 지었다고. 그 바로 아래가 카텔 회역인가 뭔가, 그 발음도 이상해요. 거기가 이제 농경을 시작한 집단 거주 지역인데,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바깥에서 모셔가지고 육탈,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을 다 녹게 만들어서 뼈만 건진 다음에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해골, 특히 해골 다른 거는 자기 집 마당 방바닥 아래, 구들장 아래 묻어요. 그리고 해골은 딱 꺼내갖고 딱 실ong 위에다가 모셔놓고 살아요. 그 아래서. 그러면 요 구들장, 요 방이 요만하면 한 10평 되면 요 부근 아래는 자기 아버지 모셔져 있는 거, 저기는 어머니 모셔져 있고, 저기는 할머니 모셔져 있고, 저기는 할아버지 모셔져 있고. 그리고 해골은 다 네 분께 다 실ong 위에 있고, 해골에 색칠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해골을 또 마실을 보내요. 해골이 마실을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그 사람들 세계에선 영적으로 통화 있는 거예요. 통한다고 믿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냥 한 덩어리란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개인이 있냐고요. 여기 무슨 자의식 덩어리가 어딨냐고요. 그냥 우리 밴드, 나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걸로 딱 굳어진, 이걸로 형성된 그 세계, 그게 나의 삶이고,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나오는 거고, 내 생명을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공동체와 한 개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의식 뭉치가 안 나온다고. 이 자의식 뭉치가 더듬어지기 시작한 게 인류 보편성에 대한 깨달음 때. 인류 보편성은 인간이 개인이 되기 전에 보편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때로 남아있는 동안 때와 때는 서로 유사성이 없어요. 없을수록 유리해요. 없어야 마음 놓고 잡아 죽이잖아요. 밀어내고. 때와 때로 남아있으면 이게 왜 내가 왜 보편적이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금발이고 눈이 서글서글한 푸른 그러한 종족, 그러한 사람들의 사회. 예를 들어 덴마크 혹은 내가 오스트리아에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인간적 보편성을 느낀다고 할 때 그 사회 상태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집단성으로는. 또 그 사람들이 저를 한국인이라는 집단성으로만 의식하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보편성을 못 느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민박하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 요 놈도 나랑 똑같거든. 개인의 차원에 갈 때 인류 보편성이 도달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생활 자체는 이 개인 차원으로 못 가요. 그 생활이 개인을 성립시키게 건 나중이에요. 이게 14, 15세기부터라고요. 유럽을 기준으로.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 조금 더 드리고 갈게요. 아무튼 간에 인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혹독한 빙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인류가
현생 인류라는 게 참 생육 기간 자체가 20년씩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생육해도 기본적으로 10몇 년은 걸리잖아요. 그래도 동생이라도 제대로 업고 다니면서 먹이고 뭐 하려면은 12, 13년은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반성인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요, 여러 번 이 그 멸종 위기를 겪어요. 이걸 버틀렉, 병목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유전자에서 뭐에서 드러나냐면, 아프리카에 가면 고릴라 중에 고릴라가 한 두세 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운틴 고릴라가 한 500마리밖에 개체가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완전 멸종 직전 동물인데, 500마리밖에 안 남아 있는 마운틴 고릴라의 유전자들 사이의 차이 폭보다 70억 명 현생 인류의 유전자들 사이의 차이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병목 구간을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동질적 존재라는 거예요. 현생 인류가. 무지하게 동질적이에요. 나중에 이 책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 병목 구간 살아남아올 때 이게 다 때로 살아남아온 거예요. 때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때 근성으로 몰려다니면서 개돼지 같냐라고 욕할 거 없다니까요. 저 600만 년 동안 저 패턴, 저 행태로 살아온 거예요. 오히려 개인이 예외고 개인이 최신 발명품이라고요. 그럼 이게 유럽에서 언제부터 나온 거냐? 14세기부터 태동을 시작해요. 14세기에 태동을 시작해서 15세기 초부터 17세기 초까지 약 300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그렇죠. 200년이에요. 풀 200년. 저 220년쯤 돼서 그걸 사람 이름 다 수스 220이라고 이 책에서 이름을 달았는데, 그때 이 개인을 위한 정신적 각성이 두 축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자연과학에서 일어나고요.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일어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름 다 알을 거예요. 위클리프. 영국의 14세기에 수도승이었을걸요. 이 사람이 수도승이었나? 성경 신약의 일부를 번역을 했죠. 그 당시에는 탄압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거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카톨릭이 위클리프의 묘를 파헤치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토막내서 불태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체코의, 이건 1420년경이죠. 체코의 후스. 그러니까 프라하 신학대학. 그 당시에 프라하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프라하 신학대학의 후스인데 루터보다 앞서서 면죄부 비판했다가 화형당해서 죽었죠. 그다음 16세기의 루터. 이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16세기에 루터랑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틴데일. 그래서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데일,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루터가 보름 종교회의에서 유죄 선고 받고 나서 딱 부르짖을 때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여기가 어디를 뜻하냐는 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데 저라 그래요. 저. 그러니까 독일어로 Ich stehe hier, Gott helfe mir. I stand here. 영어로요.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신과 나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그 현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게 언제 확립된 거냐? 14세기에 태동하기 시작해서 16세기에 확립된 거예요. 이 정신이 현대 문명과 직결되어 있는 마인드다라고 밝힌 사람이 막스 베버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유명한 책 아니에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정신이 신 앞에 단독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신 앞에 단독자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거기에 중간에 교황이
들어올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나들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 커뮤니티는 소중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카톨릭 체계 옛날 혹은 지금 그리스 정교도 똑같잖아요. 뭐냐면 또 옛날 예루살렘 신전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하나님께 신에게 예배를 올리는 성소는 뒤에 천막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는 신과 직접적 컨택을 못하는 게 그렇게 포지셔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캐톨릭 체계에서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얘기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컨택을 못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이게 네 명이 딱 그 14에서 16세기 중요한 프로테스탄티즘, 즉 신합회 단독자라는 개념이 태동할 때 가장 중요한 4명 꼽아봐라 라고 저한테 말하면 오케이.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독일의 루터, 영국의 틴데일. 넷이에요. 영국이 2번이나 들어가요, 여기.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과학에 관해서 정립한 거는 누구야? 그 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인데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영국의 베이컨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 여기 이 얘기 다 나오는데요. 좀 더 얘기할게요. 갈릴레오는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재밌는 도시예요. 이게 다 피렌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반드시 피렌체를 가세요. 근데 우리가 피렌체가 어디야? 궁금하시면요. 영어로 플로렌스를 찾으세요. 영어의 플로렌스가 이탈리아 말로 피렌체예요. 그러니까 피렌체가 없으면 르네상스가 없는 거예요. 피렌체 없으면 갈릴레오 없고요. 피렌체 없으면 마키아벨리 없는 거예요. 피렌체 없으면 저기 어디야? 저기 미켈란젤로 없는 거고요. 피렌체 없으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렌체 그런 도시라고요. 피렌체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여기가 자원이 공공해요. 그냥 강 하나 끼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양모를 수입하고요. 지중해 연안 터키나 저쪽 언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이슬람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염료를 수입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직물을 만든 거예요. 수출 경제예요. 수출 경제. 그래서 피렌체 그 수출 경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금융업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래서 메디치 금화가 유럽의 어떤 국가 금화보다 한 가문의 금화가 유럽 국가 금화보다 훨씬 더 신용이 좋았어요. 금의 순도나 품질과 보증에 있어서. 그러면 그 수출 금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에 메디치 연락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메디치 연락사무소에 가서 돈을 내면 이쪽에서는 그게 전해지면 이게 피렌체의 메디치 헤드쿼터로 전해지면 헤드쿼터에서 그 돈을 여기 양모 생산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양모 생산업자는 양모를 실어다 거기다가 배달하는 거죠. 이런 체제예요. 이게 이제 발달하면 어떻게 되면 신용이 되죠. 뭐냐면 수입업자가 현금 없이 뭐 담보나 문서나 무슨 차용계약서 갖고 함부르크 메디치 가문에 가서 그거 제출하고 계약 맺으면은 여기서 저기 피렌체의 메디치 헤드쿼터는 양모 생산업자한테 현금으로 주고 양모 생산업자는 그거 가지고 양모 생산해서 함부르크로 실어내면 함부르크에서 물건 받은 그 업자는 물건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그때 함부르크 메디치 가문에 입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과 관계된 금융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잡고 흔든 거예요. 그 메디치 가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출공업 도시라고요. 이게 수출공업 도시고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군주나 왕의 힘이 강하지 않고 공화정 성격이 강했어요. 피렌체가. 시민들이 다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퍽 하고 튀어나온 거죠.
르네상스가. 근데 르네상스가 그냥 예술이 아니라 갈릴레오와 마키아벨리를 만들어낸 도시예요. 저는 뭐 문외한이어 갖고요. 저는 미켈란젤로나 무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존중하는 건 갈릴레오라고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학을 수학으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을 무지하게 중시했고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책을 시정 잡배 언어인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아니라 시정 잡배 언어인 플로렌스 지방 이탈리아어로 썼어요. 디알로고. 두 개의 세계관 속의 대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노하우, 망원경 제작술, 관찰법 이걸 다 수학과 플로렌스 지방 이탈리아어로 써갖고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리스어는 더더욱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냥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우리가 천하다고 여긴 쌍스러운 말로 내가 다 써놨으니까 네 눈으로 이거 읽고 네 머리로 생각해보고 네 손으로 실험도구 만들어서 네 몸으로 직접 실험해봐.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알 거야. 이 짓을 저질렀다니까요. 근데 이 짓은 이미 14세기에 단테가 저질른 짓이에요. 단테의 신곡, 단테도 피렌체 사람이에요. 단테의 신곡이요. 그게 신의 코미디거든요. 그럼 그때 코미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코미디 그러면 아하하 웃는 게 코미디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코미디는요. 해피엔딩을 코미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은 디바인 코미디, 신의 코미디란 뜻인데 그게 뜻이 뭐냐면은 신의 섭리는 인간에게 벌 주고 복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그것이 신의 섭리다. 심지어 지옥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책이. 근데 신곡을 무슨 짓을 했냐 단테가. 라틴어로 짓질 않았어요. 시정 잡배 그 천한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한 2만 몇천 행인데 그거를 딱 라틴어 시 같이 11음절 헨데시말 음절수 맞춘 미터법으로 전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갈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플로렌스 출신들의 이 문필가들은요. 단테가 그 엄청난 전통을 세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 잡배의 언어인 플로렌스 이탈리안으로 쓰는 거예요. 갈릴레오도 그랬고요. 마키아벨리도 그랬고요. 군주론.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고민, 이거 벌써 두 개가 딱 들이잡히잖아요. 16세기 이제 1500년대, 16세기 말 17세기 초, 1600년대 초가 되면 이게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들이잡힌다고. 베이컨 영국 사람 얘기 좀 할게요.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뉴턴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국무총리급의 재상인가 지냈는데 이 사람 마지막에 후회가 뭐냐면 내가 정치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글 썼어야 돼. 이 사람 황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옥스퍼드 출신일까요 아마. 저도 이제 헷갈리네. 근데 그 어렸을 때 책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책 쓸게. 책 이름이 노붐 오르가눔이에요. 그러니까 신논리학. 이게 얼마나 야심찬 이름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거의 2000년을 지배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르가눔이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엮어놓은 그 책 이름이.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넘어선 논리학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10몇 살짜리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때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제목은 미리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 책을 쓴 거 다 늙어서 이제 정치 다 한 다음에 썼어요. 그래 나중에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치에 발 안 들여놓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거예요. 자, 요새 우리 저기 다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 탐구 능력 길러준다고 애들 다 저기 학원 보내시고 신경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 탐구 능력을 정의를 했다고요. 이게 영어로는 과학 능력이라 그래요.
사이언스 프로세스 스킬. 과학 과정 능력. 과학은 과정이에요. 뭐냐? 관찰해야 돼요. 측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이 당장 안 되는 건 어림해야 돼요. 아, 저거 한 1kg쯤 나갈 것 같아. 저기 한 500m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관찰, 측정, 어림. 그 탐구 능력 배우시면은 어림이라는 단어 나와요. 에스티메이션 용어로. 그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이쪽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림짐작에서 어림이라고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 어림이란 단어가. estimation.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사실을 수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classification. 빨간 건 빨간 거, 파란 건 파란 거, 세모는 세모, 네모는 네모. 우리 왜 한두 살짜리 애들 저기 그 분류 이렇게 도형 따라서 패턴 분류화 시키는 거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겠구나 라고 그 이치를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이치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럼 추론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증명을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로 결판 낼 수 있도록 명제를 만들어야죠. 그걸 가설화라 그래요. hypothesizing.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실험할 수 가설을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실험에서 들어맞으면은 오케이 참 그러면 추론까지 또르륵 틀렸어 그럼 다시 죄송합니다. 과학한 말로 빠꼬라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현대 과학이거든요. 이 현대 과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선언한 책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입니다. 17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아버지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현대적 사고방식의 아버지예요. 저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게 저 사람이 남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문명의 그 어떤 큰 영적인 틀,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 유럽 전통에서는 그쪽이니까 영미 전통에서는 유럽과 영미 전통에서는 하나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중반까지 걸쳐서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의 이 합리성과 과학에 관한 틀, 과학적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틀 이거는 그러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대개 1415년에서 1632년 좀 더 앞에서 하면 1300년대에서 1632년 요 한 200~300년이 현대 문명의 기본 그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프레임이 딱 엔진이 갖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문명이 이제 진전을 하죠. 진전을 하니까 그냥 천지사방에서 이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깨져나가니까. 가만히 보세요. 정신이 선행한 거라고요. 물질이 선행한 게 아니에요.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데일과 같은 영적인 정신이 선행한 거고요. 갈릴레오 베이컨과 같은 과학적 정신이 선행한 거라고요. 두 개의 쌍발 엔진을 갖춘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현대 문명이 쭉 진행하니까 그냥 그 현대 문명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이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에 빠진 나. 자의식 뭉치. 이 이고들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거든요. 이거 폭약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이고들이 그래도 순정하게 성숙해가는 문화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영국이죠. 영국이 아까도 보셨지만 두 개 다 갖고 있잖아요. 영적인 원천도 갖고 있고 영적인 프로테스탄티즘 원천도 갖고 있고 베이컨에서 시작이 되는 베이컨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줄줄이 많아요. 뭐 말도 못해요. 영국 그 과학적 전통 합리적 전통은 럭크 아담 스미스 이런 바로 그 럭크 아담 스미스 전부 17세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과학적 합리적 그 정신의 세계도 갖고 있고 쌍발 엔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날아오른 거죠. 왜 쌍발 엔진이 영국서 만들어졌냐? 그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저는 뭐 무식한 가설은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 흥이 나면 이 무식한 가설 한번 떠들게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 이고의 탄생, 이거의 일반화 과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이 세팅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 현대 문명이 세팅되는 과정이 단테의 신곡쯤 때부터 잡으면은 14세기, 위클리프부터 잡으면 14세기예요. 14세기에서 대개 언제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냐면 저는 갈릴레오의 책이 나온 1632년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 무렵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와 프란시스 베이컨의 시대 17세기 초 그 한 몇백 년이 흔히 르네상스의 시대라는데 르네상스만 갖고 가면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예요. 이때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오는데요. 이때 단테의 신곡이 나왔고 이때 위클리프가 나왔고 이때 후스가 나왔고 이때 루터가 나왔고 이때 틴데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다 르네상스라는 한 말로 엮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후세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신합의 단독자라는 그런 엔진, 영적인 엔진이 만들어졌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과학적, 이성적 엔진도 같이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갈릴레오랑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마키아벨리로 대표되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그 약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세상이 조금 한 템포 뉴스가 없을 때, 이렇게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